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광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로펌 소속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준법 경영, 특히 중소기업의 ESG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련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간략하게 ESG 준법 경영의 필요성과 또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항목, 아이템으로 ESG 준법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준법 경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로펌에서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 관점에서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S와 G 관점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는데 예전에 프렌들리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필환경 시대로 바뀌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바이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올해 출간된 저서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510억 톤인데 이것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국가 또 기업 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G와 관점에서는 종래 주주자본주의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대한상의와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커미트먼트를 했는데요.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서 넘어서 커스터머스, 인플로이, 그리고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이익을 모두 다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미국 기업의 한 184개 기업의 CEO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법에서는 이런 의결할 때 184개 중에서 1개사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과연 기업의 주주 가치, 주주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전통적인 기업의 목적이 과연 변화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간이 된 주주 자본주의 배신에서 서문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전통적인 논의가 최근에는 주주 가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해서 저희는 로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 관점에서는 인플로이와 주요 경영진 여기도 ESG를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외부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기업의 채권자 그리고 주주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레귤레이션, 규제와 또 투자 관점에 있어서의 이런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합하는 회사의 정책적 관점이 모두 다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ESG 추세에서 지금 어떠한 실태에 있느냐? 지금 대기업도 ESG와 관련된 부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보면 중소기업진흥법을 보면 62조의 7에서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의무인데요. 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렇게 ESG 관련된 경영을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상 의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태는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하드급 비중이 높고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의 벤더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리백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걸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벤더에서 공급망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이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투자 및 대출 기준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ESG 영향이 못 미친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ESG 경영 준비도 상당히 미흡한데요. 정경련 발표에 의하면 대기업이 한 7점이면 우리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4점에 머물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S 그리고 나가서 G 부분도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인한 게 원인이 뭐냐 보면 비용 부담이 과반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보 부족, 또 전문 인력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 ESG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는데 그러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의 ESG 중폭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점은 저희 로펌 관점입니다. 로펌에서는 이것을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아까와 같은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부분에서는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대내외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가실 효과가 있기까지 시간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의 특성상 환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 부분에 관해서 치중을 하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금 더 차순위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그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이나 인증 체계가 확립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셜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았던 사회적 책임 경영, 우리가 법에서 의무로 지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아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행하는데 적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적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관련된 법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버넌스 부분은 이 중소기업의 가버넌스가 대주주 지분 비율이라든지 업의 성격 등 여러 가지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일반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G는 ESG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법 경영의 방식, 우리가 툴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준법 경영 테마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 경영의 점검 방식은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식과 유사합니다.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리스크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리스크를 줄이는 플랜을 짜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해마다 또는 분기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리스크 인식과 관련해서는 ESG별, 그러니까 ESG별로 법령 및 해당 법령상의 잠재적 법적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분석 업무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상중하라든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더 미룰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누는 어널리시스 분석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분석 작업을 토대로 해서 개별적인 저감할 수 있는 플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고 이러한 저감할 수 있는 플랜이 잘 이행했는지를 수시적으로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비정시적으로도 계속해서 쫓아서 트래킹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법 경영의 점검 항목은 ESG별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E는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법상 주요 법령상 규제사항을 보면 될 것 같고요. S는 이해관계자별로 다 나눠집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노동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 경우에는 소비자 안전, 소비자 정보, 그리고 표시 광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리가 있을 거고요.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공동체 등이 있을 거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인권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먼저 아까 제가 제안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S, 우리 법령상 의무이기도 한 소셜 부분을 먼저 점검을 잘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있는 갑질 프레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ESG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ESG 평가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협력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업이 문제되지만 보다 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을 준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 이슈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관련된 사항도 봐야 되고 여력이 닿으면 지역사회와 관련된 부분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S와 관련해서는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이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권 경영 표준 지침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 듀 딜리전스 의무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ESG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인권 경영과 관련된 관점이고요. 산업안전, 요즘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될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올해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에 기초해서 관련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 준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기본법, 그리고 소비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으로서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료법과 같은 특수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광고법도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그리고 우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이 되는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그리고 최근에 아마 재정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 평등법이 또 이하 중요할 것인데 최근에는 이 인권과 관련해서 혐오 표현도 많이 문제됩니다. 그 젠더 이슈로서 예전에는 여혐 이게 문제됐는데 최근에는 남혐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혐오 표현과 관련된 부분도 중소기업도 레피테이션 관리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비교인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G와 관련해서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 임원 할당제가 법령상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이사회 내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도 여력이 닿으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주권은 무엇보다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에 나온 대로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중대표 소송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 통행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또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관련해서는 외부감사법이 강화가 됐으니까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모두 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ESG 관련 공시 의무가 강화됐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그 자율공시가 2024년까지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산 또 코스피 상장 여부에 따라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 의무화가 되기 전이라도 중소기업이라도 관련된 ESG 관련을 공시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투자를 받는 데 촉진하고 내부적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서 도입된 것이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소송법 안도 지금 행정입법 예고가 돼서 그와 관련해서 또 집단소송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결합이 되면 아마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 청구권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직접 중소기업을 피고로 삼아서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임원 도덕성 또 임원 보수안과 관련해서 보수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인데요. 이건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소기업의 사업의 성격상 환경이 중요한 기업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좀 한 단계 좀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보전 우리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환경보전,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과 같은 주요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대기, 물, 토양, 해양별로 각 오염원별로 규제를 하는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대기와 관련된 오염 배출원이 많은 기업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령을 컴플라이언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환경보전법과 같이 오폐수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토양오염과 관련된 것이 많으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폐기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종래는 이제 폐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리사이클링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외에 자원순환 기본법과 같은 재활용과 관련된 법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평법, 화관법과 생활화학제품법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ESG와 관련해서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들을 탄소 중립과 관련된 테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도 해당되는 사업체는 보다 더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 마치고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ESG 컴플라이언스 할 때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대기업을 쫓아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고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성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의 성격도 해당되는 기업의 역량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도 ESG 경영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량상으로 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